제 옆에 브레이킹아이스 만드신 안송첸 감독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감독님 오늘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건네주시겠어요? Hello, 안녕하세요. I'm Anthony Chen and I'm from Singapore. And I'm really pleased to be here in Korea to present this film. 네, 안녕하세요. 안소리 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국에서 제 영화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네. 제가 감독님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감독님 2007년에 단편 아마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 받으셨고요. 지금 브레이킹 아이스 개봉 맞아서 상영 중인 감독님의 2013년 장편 데뷔작 일로일로는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받으셨고 이 영화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웃기 같은 작품이 오스카 외국어 영화상, 지금은 국제영화상으로 이렇게 바뀐 국제영화상 싱가포르 공식 출품작이 있었고요. 또 2021년엔 올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으신 자판 파나이 감독이나 그린라이트의 데이비드 로리 감독, 아니면 아피차폼이라서 같은 감독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실을 담은 Year of Everlasting Storm, 그러니까 영원한 폭풍의 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킹 아이스에 관해서 먼저 감독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또 객석에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테니까 객석으로 또 마이크 넘겨서 관객분들의 질문 받아볼까 합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얼음의 관념, 제목에도 아이스가 등장하지만 이런 얼음의 관념을 이야기에 접목시키신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 작품 오프닝 시퀀스부터 이제 아이스를 브레이킹하는 장면이 상징적으로 쓰였고요. 또 새 인물 생각해 보면 하우펌은 이제 얼음을 씻거나 녹는 얼음에 눈물을 함께 흘려 보내는 그러면서 우울과 싸우는 인물이었고, 또 나나는 과거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고, 또 샤오는 그 겨울의 길을 또 트럭을 몰고 내달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미로를 헤매는 장면도 상징적으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작품의 계절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얼음을 이야기와 각 캐릭터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관해서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 얼음이 작품 내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ll just say one thing because I'm very long-winded. So the short questions might end up with very long answers. 제가 좀 말하는 걸 좋아해서요. 좀 아주 짧은 질문을 주셔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I think I made a very early decision that I wanted to make this film in the winter. Also because I was looking for a new way to make cinema, and I wanted to come out of my comfort zone. So I gave myself a few rules. The first thing was to not make my film back home in Singapore, to go to a completely unfamiliar place, a place I've never been before. The second thing was to do the extreme weather, because I grew up in Singapore with no seasons. It's summer all year round, 27 and 32 degrees. And I told myself, I'm gonna go to one of the coldest places in the world to make a film. 네, 이 겨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구상할 때부터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새로운 방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안락한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었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룰을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싱가포르를 벗어나서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완전히 낯선 곳에 가서 영화를 찍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극한 기후에 그 장소에 가서 찍겠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이제 연중 겨울이 없죠. 네,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에 가서 찍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And I think when you think about winter, the first thing most people think of is snow. I think snow has been sort of like overused in cinema, even in romantic comedies. You know, whenever you watch a romantic comedy set in New York or in
in London it's always snowing. 겨울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눈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뉴욕을 배경하고 또 런던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면 눈이 이렇게 살포시 내리는 그런 장면 생각나시죠? So the other thing that I thought about, with regards to winter is ice. And I kept thinking about how ice forms. It's such a transient process. And it's so reversible as well. So when water forms into ice, solidifies into ice, it's such a short process. You put it into the freezer, 2 hours, 3 hours, it becomes ice. You have a lake of water, and overnight, if the temperatures drop, it will just freeze into ice. But when you take this ice and you put it onto a solid surface, it almost melts immediately and it becomes water again. And for me, I wanted to use it to describe sort of this very fleeting encounters, this very quick bonding between these three young people. It happens very, very quickly, but it also melts away very, very quickly. And what is left is that brief encounter, the emotions, the memories. 네,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이 모티프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눈이 아니라 얼음을 생각했습니다.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다시 얼음이 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벌어지잖아요. 물을 그냥 냉장고에 한 2-3시간 정도 두면 바로 얼음이 돼버리고 또는 그 깊은 숲속의 호수라고 하더라도 춥기만 하면 정말 이게 밤새 또 얼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얼음을 꺼내서 어떤 테이블이나 어디에 올려놓게 되면 정말 곧바로 녹기 시작을 해서 물로 변합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관계에도 이것을 대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또 서로의 그 각자의 길로 가고 헤어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그렇게 하지만 아주 그런 만남이 나중에 와해되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기억과 감정이다라는 것이 있었죠. And I actually spent a lot of time looking at ice cubes, and when most of us think about ice, we think that it's clear, it's transparent, it's pure. But the truth is, ice isn't like that. If you were to take a piece of ice, there are cracks, there are fissures, and it's a blur, like you can't really see through it entirely. And for me, that's a bit like youth, where it's fleeting, it's a blur sometimes. There's a sense of disillusionment, there's a sense of, layers and layers of cracks. And I thought it was like the perfect metaphor to talk about three young people who are stuck in their lives and who are lost and trying to figure a new way out. 얼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그 얼음 조각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냥 얼음 하면 뭔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이럴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미세한 이렇게 금도 가 있고요. 이게 100% 투명해서 완벽하게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 안에가 이렇게 좀 뿌옇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청춘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청춘이 우리의 이 청년 시간이 정말 주도소체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뭔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화면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청춘도 이런 금들이 좀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세 명의 청춘이 각자의 삶에서 길을 잃은 이 세 명의 청춘이 뭔가 본인의 삶에서 탈피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여정을 잘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when you talk about the opening scene where they're actually cutting blocks of ice harvesting, I saw that from videos and documentaries from the northeast of China. And that was the very last scene. This is the first scene in the film, but it's the very last scene that we shot. Because first we had to find a lake that was right,
and I had my team to go out and make sure that the ice was thick enough so that the vehicles could go over it, and we can bring. We basically collected or created our own ice harvesting team of freelancers that have done this before, and we had to make sure that it was safe enough that all our crew can be on it, vehicles can be on it, and we literally had a whole lake that hasn't been carved or cut, and we actually went in to harvest the ice. Yeah, and we had to shoot that on the last year. I remember it was the 8th of January. That's the last day of shoot, where it was cold enough where we could stand and it would be safe enough that none of us would fall into the lake. 네,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장면이 이제 얼음을 추수한다, 그러니까 얼음을 이제 잘라서 그것들을 꺼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북동쪽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제일 처음 우리가 만나는 장면이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장면이에요. 우선은 호수를 찾았어야 됐었고, 그리고 그 호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충분히 낮을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 이제 프로덕션 스태프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얼음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서 꺼내는 작업을 하는 전문적인 팀을 또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또 장비며 뭐 자동차며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것들이 다 그 호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워질 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 호수가 원래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닌데 저희가 한마디로 세계에서 최초로 그 호수에서 얼음을 추수해낸, 얼음을 꺼낸 사람들이 됐죠. 그게 1월 8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제작 과정이 정말 영화 속 새 젊은이들처럼 불붙은 듯 어떤 우연에 의한 마법처럼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제작 과정 전반을 감독님과 함께 짚어갈까 합니다. 먼저 한 비평가의 평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의 창작 방식, 그러니까 메기나이스의 창작 방식을 나왔다고 감독님께서 우리 인터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그 과정에 관해서 관객분들께 간단히 브리핑 해주시겠어요?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I think a couple of years ago there were some film journalists and critics that I knew well over the years in China, and you know, I've heard that comment before. You know, like your scripts are very precise. You know, like the way you direct your actors, the edits, everything feels like it's so assured and it's so filled with control. And I've been asked this question, you know, what is it like if I were to free myself and not be this control freak and have my hand over everything? And that comment sort of stayed with me for some time. And I think during the pandemic, there was a lot of time and I thought a lot, and I was thinking maybe I can find a new way to change my process of making a film. You have to understand this, you know, I'm from Singapore. In Singapore, everything is incredibly efficient. Everything is it's very systematic. There's an order, there's a discipline to everything. And as a Singaporean, you're very risk-averse. There's a blueprint, there's a plan, and you follow the plan. And I've always done that. I write my script, and it's the Bible, it's the gospel. Actors cannot change my line. That's the way I work. But on this film, I basically set myself up to go out of the comfort zone. So I made it a bit crazy. I made it a bit chaotic. Apart from the actress I've worked with on one short film before, Zhou Dongyu, I've not worked with any of these people, not the cast, not the crew. I've never even been like to this part of China. The furthest north is Beijing, you know, and beyond Beijing, it's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전에 이제 저하고 좀 많이 친해진 평론가 겸 기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 시나리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밀하고 연출하는 방식이나 편집하는 방식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통제적이신데 한번 좀 본인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그냥 통제를 아예 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게 좀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봉쇄되고 뭐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고민할 시간이 많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내가 완전히 나의 이 안락한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추구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왔잖아요. 싱가포르는 효율성, 체계, 질서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고요.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위험 감수 절대 안 합니다. 네, 계획 세운 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쓰면 아주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그게 거의 이제 바이블이고요. 네, 배우들이 애드립 절대 못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찍었다가 이번에는 내가 완전히 좀 크레이지하게, 완전히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주동호 씨 외에는 사실 저하고 같이 접점이 있었던 배우나 뭐 같이 일을 했던 스태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했고 그 로케이션 자체도 중국의 북동쪽이거든요. 그쪽은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베이징이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최북단에 제가 아는 도시고 그 위로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곳이기도 해요. So it's quite interesting. Like everything in this film was inspired by the spaces that I went to, that I discovered, and everything that you see is what I saw. And it's the first time I actually wrote a film in that way. In the same way, I literally casted the actors before I had a script, and I was writing certain characteristics based on them. For example, Zhou Dongyu, I created this idea that she was an athlete in the past, she was a figure skater, because in my time with her, she told me that when she was young, since primary school, she was actually trained as a full-time athlete. She was not a figure skater, but she was in gymnastics. She was trained as a gymnast, so she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have that goal, to have that dream, and to put in all the hours of training. Actually, if you can, from her body, you could tell, right? She could be a gymnast. And then Liu Haoran, the guy with the glasses, he became an actor very young because he was discovered to at 17, and his first film was this film called Beijing Love Story. But when you start talking to him, he's a very logical, very analytical guy. He came from a small town in China, in Hebei, but he was doing very well in school. Like he's very good at maths, very good at sciences, and I would imagine what this person would grow up to be if he didn't become an actor. Same for Xiao, Chu Xiao, I literally read every interview, watched every interview of his. I discovered that he started playing the guitar when he was 10 years old, and I said, I'm going to write a scene where you have to play the guitar. And on weekends, he has a motorbike and he loves riding around outskirts of Beijing. And so I literally wrote it, to them, to their personalities, to what I feel are their strengths.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발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받은 영감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에 많은 것을 녹여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많은 것들이 제가 실제로 그 공간에 가서 본 것들입니다. 캐스팅을 제가 스크립트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전에 캐스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들의 특성이나 배우들의 개인적인 자전적인 것들, 뭐 성격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인물에 제가 녹여낼 수가 있었습니다. 조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초등학교 때 정말로 잘하는 체조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고 제가 이제 나나를 피겨 선수였었다라는 설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동욱 씨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나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들여야 하는 모든 그런 정말 피와 땀 눈물을 정말 이해를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운동선수였을 것 같은 그런 신체를 또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류호연 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에 17살 때 이제 데뷔를 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요. 중국의 작은 도시 출생인데 그때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과학하고 수학에 뛰어난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연기를 안 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우리의 하kom입니다. 그리고 불소추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정말 나와 있는 인터뷰는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10살 때부터 기타를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러면 기타 치는 씬 하나 넣어줄게 그래서 이제 넣고, 또 오토바이 타고 베이징 외곽으로 나가서 라이드를 하는 걸 또 즐긴다고 하셔가지고 좋았어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캐릭터들이 사실은 배우들의 성격과 경험,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장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캐릭터들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In fact, now when I think back, I thought it was so crazy that I managed to get all these wonderful actors, and I had such a great team of department heads on the film, and I think I had some of the best people working in China. My production designer worked on 2 films with the great Chinese director Lou Ye. She did Spring Fever, she did Blind Massage, and then my costume designer worked with Jia Zhangke and Diao Yinan on Ashes the Purest White, on Wild Goose Lake. My cinematographer shot Soulmate and Better Days, and actually I realized I got everyone on board without a script. They just believed in me, and I was just pitching to them. None of them, not even the actors, saw the finished script, and I was telling them, and I still remember my pitch, and I was there having coffee, and I was telling them about these 3 young people, and they get drunk, and they end up where, and then later on they go up onto Mount Pictou, and then there's a bear, and at the end they were just sort of like, we've never seen a Chinese film like that before. It sounds poetic, it sounds moving, it sounds crazy. And they just came with me. They all came. The shooting script, the finished script, was finished 10 days before we started shooting. And no one has ever read it before. Not even myself, because I was busy writing and writing and writing. I've not even read the entire script. 사실 이런 배우들, 이 3분의 배우들이 정말 훌륭한 배우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 이제 프로덕션 스태프들, 그 디파트먼트 헤드들을 보더라도 정말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로우예 감독님과 함께 작업한 굉장히 좋은 영화들, 망토의 스프링 피버 같은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의상을 디자인하신 분은 지아장커 감독님과 함께 하셨고, 뭐 와일드 구스 레이크라던가 그런 많은 작품들에서 활약을 하셨고, 촬영 감독님은 뭐 베터 데이즈나 안녕 소울메이트나 그런 또 좋은 영화들을 많이 찍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이 크리에이티브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어떻게 제가 뭐 했는지 몰라도 저의 피치를 듣고 그분들이 다 오케이를 해서 함께 하기로 했는데 뭐가 없다? 시나리오가 없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피치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다 앉아서 제가 막
막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팔아야 되니까. 네. 아 이거는 3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술 마시고 뭐 그러다가 백두산 갔다가 고물만 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희한하다. 이런 중국 영화는 처음 본다. 이런 인상을 받으신 거죠.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무모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산으로 간다? 약간 그런 느낌? 산으로 네, 진짜 산으로 가죠.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촬영 들어가기 10일 전에 완고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저마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 그 누구도 스태프들 배우분들도 그 누구도 완고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촬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한 2개 정도 질문 더 드리고 이제 빅석으로 마이크 넘길 텐데요. 뭐 이 영화 보고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서점실에서 수정 트래킹으로 나가신다면 보면 당연히 트리코의 귤과집 같은 영화 떠오르실 테고, 또 장미 꼬다리의 구계자들 뭐 이런 식의 어떤 프랑스 누벨바그 사주의 영화들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국에서 만드는 영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10년에 한 번씩 역대 최고의 영화를 감독들에게 설문이 돌리는데요. 감독님께서 당시에 그 10편 중에 한 편으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꼽으셨어요. 근데 그 작품도 생각해보면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줄리엣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프랑스 누벨바그 사조의 영화들 혹은 남자 둘, 여자 하나의 어떤 구도가 감독님 마음속에 자리한 어떤 영화적인 이상 혹은 스토리적인 이상 같은 것들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I think when I made a decision that I wanted to make a film about young people, I've never made a film about young people. All my previous films are all family dramas. And I asked myself, what are some of the films, iconic films that stayed with me, that has really captured youth in a way that I felt was really iconic and stayed with me. And the first film that came into my head was Francois Truffaut's Jules and Jim. I didn't go back to rewatch the film because the point of the exercise is not to rewatch the film and then copy the film, right? But I remember, the spirit of it. I remember the energy. It's the French New Wave, the Nouvelle Vague, and of course it was 2 guys and a girl. So I decided, okay, I'm gonna write it like such that it's gonna be 2 guys and a girl. It really started like that. And then later on, even as I was sort of like looking at locations, because I wrote this silly scene, right, where they're in a bookshop and in the end they're sort of like stealing books, and when we were looking for bookshops, I found this bookshop in Yanji, which was so long. It's like the longest bookshop I've ever seen in the world. And when I got there, I told my team, I said, we need to do an homage. We should do an homage to Jean-Luc Godard, to A Band Apart. For those of you who love cinema, there's this wonderful scene where the 3 of them are running down the Louvre Museum in Paris. And I told them we're gonna literally recreate the scene, and so even the way they ran, their positions, their hands, and the passerbys that were turning, we literally made everyone on my team watch the scene, and we literally copied that. It was like a proper homage, a proper tribute. I said, I was inspired by Jules and Jim. It's a French New Wave film, so let's go for it and have fun. So I think there was a real sense of being spontaneous on this film. And I have to say, being spontaneous is very tough for me because I'm an Aries. Aries are very perfectionist and very stubborn and plus Singaporean. So to try and be spontaneous when you're constantly wanting control, it's not in my system, and I was constantly fighting it. Which is why, even though everyone thought, there was no script, but in the end, I needed a script.
I needed to make sure that everyone follows the script, and this is what we do. It was slightly crazy. 네,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청춘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에는 그 전에는 저는 정말 가족 영화만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자, 청춘 영화를 만들려면은 내가 아는 청춘 영화 중에 가장 아이코닉한 영화가 무엇인가, 나한테 가장 오랜 인상을 남긴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네, 말씀하신 출포의 줄센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줄센짐을 그렇다고 해서 다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뭐 카피하려는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부터 일단은 출발이 됐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 2명 그리고 여자 1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좋았어. 그럼 나도 그렇게 남자 2, 여자 1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로케이션 헌팅을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제 시나리오에 이 3명의 주인공이 좀 무모한 짓을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서점 씬이죠. 책을 훔치는 그 씬이요. 그 서점을 제가 연변에서 서점을 찾았을 때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가 제 스태프들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길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긴 서점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서 여기서 우리가 구계자들에서 나오는 그 3명의 주인공이 루브르를 질주하는 그 씬을 정말로 오마주로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인물들의 손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또 그 서점에 있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앵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태프들한테 그 씬을 다 보라고 하고 정말 복붙하듯이 오마주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즉흥성 하면 제 영화 중에 가장 즉흥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또 제 별자리도 그렇고 제가 싱가포르 사람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뭔가 모든 거를 또 제가 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이 영화를 만들 때 저의 그런 본능이 이제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그런 것을 억눌러 가면서 아니야, 정신 차려, 즉흥적으로 해야 돼 이러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끝내는 나중에는 그래도 스크립트는 아주 디테일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스크립트대로 하자 이렇게 되기는 그렇게 찍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부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오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한국 드라마 중에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드라마 생각해보면 이제 이 영화와 마찬가지로 여자 1명과 남자 2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심지어 하주원 배우가 연기한 이수정은 관광 가이드였어요. 이 영화 속 주동무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 그 드라마도 어떤 관광 가이드 한 여자와 굉장히 부유한 남자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비슷한 처지의 남자 그리고 이들의 계급차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야기가 주였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방영 당시에도 지금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역시 그 이수정의 감정선이었어요. 과연 하지원은 누굴 좋아하는 것인가가 핵심이었잖아요, 그 드라마가. 근데 브레이킹 아이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사실. 마찬가지로 나라는 두 남자의 애정을 받고 또 두 남자 모두와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을 맺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감정적인 흐름에 관해서 혹시 주동우 배우가 의문을 품진 않으셨을지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스토리텔러로서 감독님께서 주동우 배우를 어떻게 선택하셨을지 사실 그 나라의 캐릭터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감독님께서 주동우 배우를 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이 필요하셨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과정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I think it was. I feel like she trusts me a lot, Dong-Ru, because we worked together on a short film during the pandemic, and it was a good collaboration. Even though it was really hard because I had to direct her on Zoom virtually. It was like the most painful 6 days of shoot. Like never make a film on Zoom.
but it turned out really well, and she trusted me, and I feel like I could get her to do anything. It's just, I think with filmmakers that she trusts, she would just go as far as possible. And I was very hard on her. She would tell me, why do the boys only have like 6-7 takes? Why do I have like 25 takes? And I said, because you're Cho Dong-ryu, I expect much more from you. And there was something I was trying to do on this film, because if you watch her previous films, she's always playing a student. She's always playing a young girl. And on this film, I wanted to capture her becoming a woman. The last film when I worked with her in a short, I made her play a mother, and she is a child, and I made her feel like a mother. And I feel like whenever I work with an actor, there's no point just bring out what I know or I've seen of them already. I want to see something else, which is why I told her, I want to feel like you can be sexy. And if you look at the scene in the club, the way she dance, I don't think we have ever seen Cho Dong-ryu like that before. Because she's always just, the suffering, being bullied, young student, young girl. But I say on this film, I want to capture you as a woman. I want to capture that maturing, blossoming woman, moving from moving from your state of your 20s into almost on the brink of 30, which is her age now. She's 29. I think she turns 30 this year, and she's also having her own crisis. I think actresses always have crises. Every 10 years of their life, they have their own crisis, and that's what I did. But it wasn't easy because she was constantly. I find it very fascinating with actors. And then you've got the other actor that came. Xiao came and knocked on my hotel room door one day, and then he brought a bottle of whiskey, and then he looked at me and he said, "You don't love me enough." And I said, and for me, I was like, he's so suave and cool looking. I said, like, how can you walk in my room and say you don't love me enough? And all of a sudden, it changed my impression of him. And then he said, yeah, but you spend all the time sculpting her performance, and then I'm just left with like 5 takes. And I said, that's not the point. So it's quite interesting, like I feel like all actors or all young people are constantly seeking love. And in a way, these are young people seeking love. I don't know why I'm saying all this, but maybe you should translate first. 네, 주동호 씨는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셨어요. 단편을 같이 찍은 경험도 있었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빼면요. 줌으로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6일 동안 촬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추얼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6일이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주동우 씨와의 협업은 너무나 좋았고 결과물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동우 씨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밀어붙였을 때 정말로 끝까지 가주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정말 사실 굉장히 힘들게 아주 그녀를 구석까지 제가 아주 깊은 곳으로 또 저 멀리까지 밀어붙였었습니다. 남자 배우들은 왜 테이크를 5개, 6개 만에 오케이를 하시면서 나는 왜 25번이나 테이크를 해야 되느냐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 내가 당신한테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주동우 씨 이전작을 보면 항상 학생으로 나오고요. 이건 아니고 소녀스러운 그런 면을 보여주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여성이 되어가는 그녀의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작업했다라는 그 단편에서는
아이가 있는 엄마.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배우하고 작업을 할 때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이전에 봐왔던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은 연출자로서 좀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동우 씨의 섹시한 면을 좀 많이 그녀한테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럽에서 주동우 씨가 그렇게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주동우 씨 팬들은 처음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그 전에는 막 괴롭힘 당하는 학생, 마음고생하는 학생 이런 역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녀의 여성성, 성숙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20대에서 이제 30대 초반으로 접어드는 그 시기 있잖아요. 여배우 입장에서도 주동우 씨가 이제 올해 2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배우로서도 그 시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사실이 굴소초 씨가 굴초소인가요? 초소. 죄송합니다. 네, 굴초소님이 저희 호텔방에 한 번은 와가지고 위스키병을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한테 좀 애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동우 씨는 그렇게 막 20몇 번씩 테이크 가고 케어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막 5번 만에 예스라고 하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막 술을 들고 와가지고 감독님 저 좀 사랑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배우들 또 젊은 사람들이 아마도 좀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역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It's interesting that you mentioned like the love triangle, like two guys fighting for the love of one girl. But I'm very aware of that stereotype, which is why on this film when I was writing it, I didn't want to go into that stereotype because I was wondering why can't there be a perfect triangle? When I say a perfect triangle is when you look at these three people on the screen, you know, yes, of course there's jealousy, there's some competition, but you feel like they're just so perfect together. It doesn't feel like the other guy isn't willing to be there, or there's something about the chemistry and the synergy of this triangle, the three of them, that you feel like you love watching them together. And I feel that's special, which is why I wrote these scenes between the two boys where there's actually an emotional connection and empathy between the two of them. Why does it need to be like, you know, like I like this girl and I hate you because, you know, you're a competitor? I feel like there's something about it. It's about this perfect triangle where they are allowed to offer each other sort of some form of comfort and warmth. And that was what I was sort of trying to do as well. So it wasn't just the stereotype of, you know, the expectation of where this was going, you know, just because there's two guys and a girl and they're just tearing each other's heads off, because you didn't feel like that. You felt like there was comfort and there was compassion. 네, 삼각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영화 처음에 구상할 때 이미 그 삼각관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전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것만큼은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삼각형이잖아요. 왜 완벽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명 한번 보시면 물론 그 세 명 사이에는 질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하지만 이 세 명은 정말 서로한테 완벽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케미스트리나 시너지를 보면 셋이서 같이 있었을 때, 홀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끌어오르게 만들고 또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에서도 이 남주들 2명이 나오는 그런 씬들을 통해서 남자들끼리도
그냥 여자 하나 놓고 싸우면서 뭐 너 죽어 나 죽어 이게 아니라 경쟁하고 뭐 나 그렇기 때문에 난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 이 사나이들 사이에도 공감을 하고 서로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씬들을 제가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그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 것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 예상되거나 또는 기대하는 그런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영화에서 보여지지는 않게끔 했습니다. 네,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신속하게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저희 극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육성으로 질문해 주셔도 저희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육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객분들 중 두 분께는 감독님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기회 드릴게요. 네, 먼저 군복 입으신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영화에 있어서 공간적인 배경이 연변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가 백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장소들을 선택하게 되는지랑 영화에서 이 장소들이 갖는 의미가 어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I'm very long-winded, and I wish I speak Korean. 제가 한국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You know, like it might feel a little bit reckless to say like it was all accidental, but it is accidental. I knew when I wrote the treatment, I didn't set it specifically where, but I knew it needs to be in the north of China. It needs to be winter. It needs to be really cold, so it's like really far up north. I've never been to the north of China. The furthest I've gone is Beijing. So I literally took out the map and was looking at places, and I knew the film, like what you see, it starts in a city, in an urban environment, and I need them to be cleansed into a certain purity, into complete wilderness, white snow, and natural environment. And then, you know, a friend of mine told me about Changbai Mountain, which is in Korean is Baekdu Mountain, and then I looked at the map and I was so amazed that half of this mountain 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the other half is in China. And I was just thinking, and I look at the pictures and there was this heaven lake and it just is so magical. And I told myself, this is about 3 young people who are lost in their lives. They're literally standing on the border of their lives. You know, do you move forward? Do you move backwards? Where are you? And I was just thinking, it's so perfect to set this, you know, on the border. And so me and my producer, we went to Baekdu Mountain. We hiked up the mountain. I was so moved by the views. And then I went back onto the map and I looked at all the cities that were around. And there's like Jilin and Changchun. And I look at pictures, I look at videos, and they look very generic as Chinese cities. And then I saw Yanji, Yanbian Yanji. I've never known anything about it. So we drove 3 hours there, and I felt like I was in a dream. It felt so familiar, but at the same time so unfamiliar. It felt familiar because I felt I was in South Korea. Because all the street signs, all the road signs, all the shop signs were all in Korean, and people were speaking Korean, and the food, you know, there was Korean barbecue, and there was like noodles and everything that you felt, and there was so many coffee shops. People don't know this, but Yanji has the most number of coffee shops per capita in China. And it doesn't come, you know, like by accident, because a lot of the ethnic Koreans there come and work in Korea, so they bring back the coffee culture. It's so cool, it's so hip. You'll never imagine that it's a 4th-tier city in one of the poorest places in China. You just wouldn't believe it. So it felt like a dream. It was so surreal, and I was just thinking, it's perfect to tell this film that's slightly dreamy and odd and surreal, and it's about, you know, souls that are lost.
talk too much. 네, 빨리 보겠습니다. 네, 뭐 우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연이었고요. 제가 트리트먼트를 만들었을 때는 장소에 대해서 결정적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만 가야 되겠다, 추운 곳으로만 가야겠다 생각했고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되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청년들이 도시에서 만나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치유하고 정말 깨끗한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야생으로 돌아간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야생의 로케이션을 어디로 가느냐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던 와중에 친구가 백두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너무나 이게 저한테 완벽했던 게 뭐냐면 여기가 국경이 나눠진다라는 것. 봤더니 반으로 뚝 잘려져 있는 거예요. 반은 한국이고 반은 중국이고. 그리고 천지 사진을 봤더니 정말 마법과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주인공들이 세 명의 청년이 정말 길을 잃은 이 청년이 경계에 서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본인의 그 방향을 잃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로케이션으로는 이런 국경이 나오는 국경지대가 정말 완벽한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PD랑 저랑 실제로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천지를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막 북받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시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그 주변 도시들을 찾던 와중에 다른 도시들은 뭐 이미지를 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연변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일반적인 중국 도시하고는 완전히 달랐고 저는 그전에는 정말 낯선 곳이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초현실적이고 약간 몽환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공존하는 익숙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국계인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으로는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적이어서 그게 익숙했어요. 한국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간판도 한국어, 사람들 한국말도 되게 많이 하고 막 국수, 뭐 갈비 이런 거 되게 많고요. 카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중국에서 1인당 카페가 가장 많은 곳이 연변입니다. 네, 조선족 분들이 이제 한국 와서 일을 하고 하면서 이 카페 문화를 또 연변으로 가져가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이런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 로케이션이 잘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영화에서 나오는 길을 잃은 우리 영혼들의 모습도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손들어주신 B9번 관객님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지만 영화가 끝나고 여전히 단상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편의점 도둑이거든요. 그 편의점 도둑의 그 마지막 잡히는 순간까지를 영화에 담아주셨는데 편의점이요? 그 강도가 나오잖아요. 슈퍼마켓 강도. 네. 그 이야기를 넣은 것을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기를 바라셔서 그런가요? 그 영화 내는 뉴스에도 보도되는 장면 말씀이신 거죠? The Fugitive was inspired by everything that I saw I wrote into the film. Like, it was inspired by a real life character when I was in Yenji, and every store we went into, the supermarket, restaurants, there were all these wanted posters, and there was so much money for his head. The local police were looking for him because he was a North Korean defector that burglared a lot of houses and like injured people, and he was put in prison. But somehow escape out of prison. So there was sort of like a real huge manhunt for him. So I decided that it felt so surreal as well. I wanted to include this as a side plot in the film because, in a way, these three young people they're escaping from their lives. They are searching for some kind of spiritual freedom. They're trying to free themselves or something. And then you've got this, person from North Korea that is also, like looking for some kind of physical freedom. Eventually, he gets pinned down and he gets caught. Actually, it happened. The real person got caught on the first week of shoot, and I'm pretty sure he was sent back to North Korea and probably, shot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was thinking like he would not have his freedom. He hasn't have a chance there. But then, these three young people still have a chance to change their lives. Still have a chance to move forward with something. And that was something that I included in the film. There's something in China called censorship, which is why a lot of things cannot be very overstat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네, 이 영화에서는 제가 본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그대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범 포스터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연변해서 실제로 봤었습니다. 저희가 뭐 슈퍼나 식당이나 갔을 때 그런 포스터들이 쫙 붙어 있었었고요. 현상금도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었고 그 사람이 사실은 탈북민이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이제 막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좀 때리고 막 이러면서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 탈옥을 해가지고 당국이 이제 혈안이 돼서 이 사람을 찾고 있었었죠. 그게 실제 사건이었었고 실제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거를 내가 사이드 플롯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세 명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영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고 이 현상범은 본인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자유, 네, 진짜 육체적인 자유를 갈망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그게 좌절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현상범이 실제로 저희가 촬영 시작한 지 일주일 되던 그 주차에 잡혔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실제 그 주인공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총살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만큼은 자유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세 명의 주인공은 아직 기회가 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네, 중국은 또 검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당연히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찍었고요. 이제 그 검열 당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북한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정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감독님 20초 분량의 짧은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I just feel this film needs to be seen in the cinema, and I don't know how this film would survive 10 minutes on Netflix or any streaming service. So if you feel like it's worthy of your time, please tell friends to come and see it and experience it in the cinema. It's a very atmospheric film. It's a very immersive film, and I think it deserves a big screen experience. 네,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만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넷플릭스나 스트리밍으로 여러분 폰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 못 갈걸요? 그냥 끄실걸요? 그래서 이 영화 내가 봤더니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영화관에 와서 정말 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몰입해서 경험하는 그런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